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72. 나이를 세어보니 세월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허리도 굽고 눈도 침침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불평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김순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으니까요. 아침 6시, 저는 늘 그랬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 냄비를 꺼내는 손놀림이 이제는 자동으로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멸치를 우려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두부를 썰어 넣으며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아들 내외는 늦게 일어나겠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바빴습니다. 아침 식사도 건너뛰기 일쑤였고 손주 지훈이는 제가 챙겨서 어린이집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5살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는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저는 웃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훈이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손주의 환한 웃음을 보니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빨래를 개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 옷가지를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벨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어머님. 지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드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수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병원에 계신데 급히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300만 원을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300만 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다쳤다니. 수술을 해야 한다니. 엄마로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빨리 입금해 주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억양, 그 말투, 그 특유의 끝을 올리는 어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걱정과는 다른 낯선 종류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안 돼요? 아니요, 어머님. 지금 수술 준비 중이셔서 전화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빨리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빨리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투, 이 억양, 며느리 혜진이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빨리 송금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삑. 통화 종료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7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를,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할머니들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기 전화였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빨리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혜진이가 평소에 급할 때 쓰는 말투였습니다. 끝을 올리는 그 억양. 샤 발음이 살짝 센 그 특징. 아니야. 우연이야.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정말 사고가 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멀쩡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괜찮니? 다친 데 없고. 네? 갑자기 왜요? 저 멀쩡한데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잠깐 이상한 전화를 받아서. 이상한 전화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엄마. 그런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그런 사기가 정말 많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네. 그럼 일 마저 할게요. 저녁에 봐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사기 전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가르쳤습니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평범한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의 주인은 누구일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녁 7시. 아들 내외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화사한 화장에 단정한 옷차림. 직장에서 돌아온 워킹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빨리 씻고 저녁 먹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볼 때마다 오후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며느리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공손했습니다. 말투도 예의 바르고 행동도 단정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나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회사 동료. 내일 회의 건으로.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은 많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났습니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끄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에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거지?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밥을 준비하고 지훈이를 깨우고 아들 내외를 출근시켰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오늘 저녁은 제가 사올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 테이블 서랍, 신발장까지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건가?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제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제 송금 안 하셨죠? 또다시 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이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그 목소리. 당신,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드님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들은 멀쩡해요. 어제 확인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따님은요? 따님도 확인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뿐입니다. 저한테 딸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상대방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 가족 구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빨리 송금하세요, 어머니.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 그 호칭.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바로 그 호칭.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7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손주의 엄마가 저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오전 10시.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속고 있는 걸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를 처음 본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그 여자. 어머니, 제 여자친구 혜진입니다.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29살 청년이 사랑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이는 그날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살짝 화장한 얼굴이 참 예뻤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깊이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공손하던지. 그때 남편이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며느리 될 사람을 보고 싶어 하셨죠. 아가씨, 우리 민수 잘 부탁하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민수 오빠랑 평생 잘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착한 아가씨를 만났구나. 우리 민수가 복이 있어.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올렸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혜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큰 결혼식 원하지 않아요. 가족들만 모여서 따뜻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온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병든 시아버지의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런데도 웃으며 들어와 준 며느리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혜진이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니야, 아가. 너는 쉬어. 신혼인데.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일하시게 둘 순 없어요. 그렇게 혜진이는 저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도 같이 하고, 빨래도 같이 널고, 장도 같이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 이 고등어 신선해 보여요. 그래? 그럼 그걸로 사자. 시장을 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혜진이는 말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어머님, 회사에서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장 이야기를 제잘제잘 들려주는 며느리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키웠죠. 그래서인지 혜진이가 더 예뻤습니다. 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아, 이거 먹어봐. 엄마가 만들었어. 우와, 어머님 손맛 최고예요. 우리 엄마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듬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70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저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제가 평생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아버님 목까지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신혼인데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살아요?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저는 아들 내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당일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순산하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신생아실에서 작은 손주를 보았습니다. 새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아기. 우리 지훈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주 예쁘죠? 혜진이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혜진아, 고생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힘이 났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가 맡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밤마다 아기를 돌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산후조리 잘해야지.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아기를 키우는 건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훈이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처음 할미라고 불렀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손주가 좋아서 방방 뛰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혜진이는 출산 휴가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일을 나갈 수 있는 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당연한 거지. 가족인데 진짜 고마워요. 제 친정엄마도 못 해주는 걸 어머님이 해주시니까. 혜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하지만 언제부턴가 혜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훈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어린이집 보내는 거 어때요? 어느 날 혜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린이집. 아직 어린데. 아니에요. 요즘은 일찍 보내는 게 좋대요. 사회성도 키우고. 하지만 엄마가 집에서 봐주면 되는데. 어머님도 좀 쉬셔야죠.
매일 지훈이 보느라 힘드실 텐데. 그 말이 왠지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제 손주 돌보는 거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안 힘들어. 어머님, 지훈이 어린이집 보내요. 그게 나아요. 결국 지훈이는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혜진이가 제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건.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좀 쉬세요.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벽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시장을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회사 일 끝나고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점점 혜진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혜진이는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어머님, 대학 동기들이랑 모임 있어서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네, 저녁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면 저는 혼자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민수는 야근이 잦았고 혜진이는 모임이 많았습니다. 다들 바쁘지 뭐.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어느 날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통장. 왜? 아니, 그냥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아니야. 잘 보관하고 있어. 그래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즘 금융사기도 많다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로 혜진이는 종종 제 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님, 방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그래도 요즘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왜인지 혜진이가 제 방에 들어오는 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랍을 열었는데 통장 사본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둔 걸까?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냥 내가 다른 데 뒀겠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통장 어디 두셨어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통장. 왜? 아,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하려고요. 그건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바쁘시잖아요. 괜찮아. 어머님, 그냥 통장만 주세요. 금방 할게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 이렇게 통장을 달라고 하지? 통장은 중요한 거라서 엄마가 직접 관리할게. 네, 알겠어요. 혜진이가 돌아서는 뒷모습이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사이 혜진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더니 거실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불면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살짝 보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누구랑 연락하는 거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주말 낮에도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혜진이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때로는 20분씩 통화했습니다. 나오면서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민수가 물으면 혜진이는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동료. 또 회사 일. 응.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하지만 표정은 회사 일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우연히 이상한 걸 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것이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 명세서를 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만 원. 한 달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뭐지?
항목을 보니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혜진이가 이런 데를 다니나? 놀랐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민수 월급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 명세서를 놓았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명세서 보셨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있길래. 제 개인정보인데요. 미안하다. 다음부턴 함부로 보지 마세요. 혜진이가 명세서를 확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저 우연히 본 건데. 하지만 혜진이의 반응은 너무 과격했습니다. 마치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그래? 우리 아들 고생했네. 괜찮아요. 엄마가 계셔서 힘이 나요. 하지만 요즘은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혜진이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가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부부 싸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부부 일에 시어머니가 끼어들 순 없으니까요. 그저 마음만 아팠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회사 일이 힘들어서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큰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힘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가가 붉어진 걸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울고 있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하고 따뜻했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오해하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전화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전화의 목소리가 혜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것. 설마 정말 혜진이가 나를 속이는 건 아니겠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를,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를.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금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어느 날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뒀는데 서랍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옮겨놨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서랍에 넣어둔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깜빡하는 건가? 아니면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억눌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것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반지였습니다. 평생 끼고 다니던 건 아니었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꺼내보곤 했던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없어질 리가 없는데. 화장대 서랍을 열었지만 반지가 든 작은 보석함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어머니 방 청소했니? 네? 아니요. 안 했는데요.
혜진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혹시 금반지 본 적 있니? 화장대에 있던 거. 금반지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못 찾아서. 어머님,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네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혜진이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치매 걸린 노인네를 대하듯. 그래.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혜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다시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각오를 하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김순애 고객님 맞으시죠? 그 목소리. 이제는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변조한 것 같았지만 억양과 발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요. 나 김순애 맞아요. 고객님, 오늘 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는 잠깐만요.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객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송금하지 않으면 내 주소도 알아요? 우리 집 주소. 네. 서울시 강서구. 상대방이 제 주소를 줄줄 읊었습니다. 번지수까지 정확했습니다. 은행 계좌는요? 내 계좌번호도 알고 있나요? 네. 은행 123-456. 정확했습니다. 제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신, 혜진이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혜진, 우리 며느리. 당신이 혜진이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목소리 들으면 몰라? 나 귀 안 먹었어. 그리고 내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은 우리 집 식구밖에 없어. 고객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이 아니야. 내가 확실히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상대방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 며느리가 저를 부르는 바로 그 호칭이었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었어. 정말 혜진이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혜진이가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출근한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통장 정리 좀 하러 왔어요. 네, 통장 주세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통장 정리를 해주는 동안 저는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지난달에 큰 금액이 나갔네요. 네. 얼마요? 200만 원이요. 5월 15일에 출금되셨네요. 200만 원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돈을 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뺀 게 아닌데요. 그런가요? 하지만 어머님 통장으로 출금되었는데요. 통장으로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통장. 혜진이가 며칠 전에 통장을 달라고 했지. 혹시 다른 사람이 뺄 수도 있나요? 글쎄요. 통장과 비밀번호만 알면 가능하긴 한데 다른 출금 내역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어머님, 지난 6개월 동안 총 800만 원 정도 출금되셨네요. 800만 원이요? 어지러웠습니다. 언제요? 3월에 100만 원, 4월에 150만 원, 5월에 200만 원.
이렇게요. 날짜들을 들려주는데 하나같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뺀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어머님 통장으로 누가 통장을 몰래 쓴 것 같아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통장 사용을 정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다시 등록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8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가, 정말 혜진이가 내 돈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혜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혜진이 방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 재산이 사라지고 있었고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혜진이와 민수가 출근한 후 저는 그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못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이 가방들 언제 산 거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들, 그리고 그 밑에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대출, 자세히 보니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신청 금액 3천만 원. 신청 날짜 작년 12월. 보증인 이혜진. 저는 이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이것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김순애. 보험금 수령인 이혜진. 이게 말이 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피입소자 김순애, 보호자 이혜진. 요양원에 날 보낼 계획이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혜진이와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저녁 먹자.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혜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슬쩍 뒤따라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응, 나야. 아직이야.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될 거야.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통장? 그건 아직 못 찾았어. 시어머니가 어디 숨겨놨나 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까지는 처리할게. 요양원 계약도 거의 다 됐고. 숨이 막혔습니다. 돈. 벌써 800 정도 빼놨어. 근데 더 필요하잖아. 제 돈을 빼간 게 정말 혜진이었습니다. 보험금? 그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아직 건강하시거든. 보험금이라니. 무슨 보험금을 말하는 걸까요? 알았어. 사랑해. 나도. 마지막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혜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화장실 가려고. 네. 혜진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야, 얼굴이 왜 그래? 단짝 친구 영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부터 사라진 돈, 발견한 서류들까지.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영자 언니가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그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우리 며느리잖아. 손주 엄마고. 그래도 범죄는 범죄야. 내 재산을 훔치고 보이스피싱까지 한 거라면 이건 심각한 거라고. 옆에 있던 순이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너 요양원 이야기 들었잖아. 그 사람이 널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근데 증거가 있어? 영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있어. 서류도 찾았고 통화 내용도 들었어. 그럼 녹음은 했어? 아니, 순애야, 지금부터라도 녹음해. 핸드폰으로.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야지.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친구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아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아마 안 믿을 거야. 응. 확실한 증거를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터뜨려야 해. 영자 언니의 조언이 현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 화요일에 계약하면 돼. 요양원비는 시어머니 통장에서 나올 거야.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매일 감시당하는 것 같고.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 돼. 돈. 걱정 마. 시어머니 재산이 꽤 있어.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제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그 돈으로 새 집 사는 거야. 신혼집. 결혼이라고요? 혜진이는 이미 결혼했는데 또 결혼한다고요? 민수. 걱정 마.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혼하면 돼.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아들과 이혼할 계획이었습니다. 응. 사랑해. 곧 만나.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빼돌리고 아들과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계속 들으며 울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처럼 아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속였던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변한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 제 인생, 제 재산, 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제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내일 혜진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새벽부터 깨어있던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혜진이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오늘 말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 제 재산을 훔쳤다는 사실, 아들과 이혼하려 한다는 사실, 모두 밝혀야 했습니다. 6시쯤 혜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혜진이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진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혜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진아,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요? 무슨? 앉아. 짧고 강한 명령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주춤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녹음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들어보면 알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 화요일에 계약하면 돼. 요양원비는 시어머니 통장에서 나올 거야. 혜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응.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어머니. 이게. 조용히 들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녹음 재생 계속되었습니다. 돈. 걱정 마. 시어머니 재산이 꽤 있어.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혜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그 돈으로 새 집 사는 거야. 신혼집. 민수. 걱정 마.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혼하면 돼. 녹음 재생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만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 좀 해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넌 날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방에서 요양원 계약서 봤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돈 800만 원. 너 훔쳐간 거 다 알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 내 통장으로 돈을 뺀 거. 대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안 거야? 어머님 아들 생일이라고 짐작했죠. 정말 맞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 그것도 네가 한 거지? 대답해.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자백이었습니다. 왜?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너를 딸처럼 아꼈어. 지훈이 나왔을 때 산후조리도 내가 했고 매일 손주 키우고 집안일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배신해? 어머니. 내 재산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지. 왜 훔쳐가? 왜 날 속여? 제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렸습니다.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 내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잖아.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빚이 너무 많았어요. 혜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카드빚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돈 때문에? 아니에요.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오빠도 좋아했고, 어머니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빚이 점점 늘어났어요. 갚아도 이자만 불어나고. 혜진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민 오빠를 만났어요. 성민 오빠, 제 대학 선배예요.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빚 갚아준다고. 대신에 뭘 요구했는데? 어머니 재산을 같이 나누자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거야? 날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알아? 네가 다른 남자랑 이러고 있는 거? 몰라요. 이혼할 생각이었지? 대답해.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문이 열리며 민수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이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혜진이를 봤습니다. 혜진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오빠, 대답해. 내 엄마 재산 훔친 거 맞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평생 같이 살자고 했잖아. 오빠, 나도 처음엔 뭐? 진심이었어. 정말로.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다른 남자랑? 왜 이혼까지 생각한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어. 혜진이의 말에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돈이 없잖아. 우린 항상 돈 때문에 싸웠잖아. 그래서 내 엄마 재산을 훔친 거야. 난 좋은 삶을 살고 싶었어. 명품도 사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었다고.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근데 오빠 월급으론 안 되잖아. 맨날 야근하고 휴일도 없고. 그러면서 돈은 그것밖에 못 벌고. 그래서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속이고 나한텐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지훈이는? 우리 아들은 어쩌려고? 지훈이는 내가 키울게. 네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서.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넌 엄마도 아니야. 그냥 사기꾼이야. 오빠, 너무해. 혜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무해. 지금 네가 뭐라고 한 거 들었어? 나도 힘들었다고.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고, 육아하고, 직장 다니고. 나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최선이었어.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다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내 재산 뺏는 게 나한테 편한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긴. 넌 날 버릴 생각이었잖아.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70이 넘은 늙은이를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했잖아. 저도 살아야죠. 제 인생도 있다고요.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시중 들고 사는 게 제 인생이에요. 저도 행복하게 살 권리 있어요. 그래. 너도 행복할 권리 있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 훔쳐서 행복해질 권리는 없어. 가족을 배신하면서 행복해질 권리는 없다고. 어머니, 당장 나가. 네. 이 집에서 나가.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제발. 혜진이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혼할게요. 민수야. 혜진아. 민수가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끝이야.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할게. 오빠. 안 돼. 지훈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넌 우리 아들 볼 자격도 없어. 안 돼.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무슨. 넌 돈만 좋아하잖아.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혜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네? 경찰이요? 당연하지. 넌 범죄를 저질렀어. 사문서, 위조, 절도, 보이스피싱. 다 범죄야.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경찰까지 부르시면. 왜? 무서워? 감옥 가기 싫어.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지훈이 생각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저는 112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혜진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제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혜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서류도 보여주고 은행 거래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네요. 일단 서해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 안 가요. 혜진이가 저항했습니다. 부인, 조용히 하세요. 더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결국 혜진이는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를 쳐다보는 혜진이의 눈빛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봤어요. 아내를.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전 남편이잖아요. 아내가 뭘 하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지훈이는 어떻게 하죠?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잘 키우면 되지. 할미랑 아빠랑. 네. 민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후련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오후에 경로당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자 언니, 순이 언니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순애야, 괜찮아? 응, 괜찮아. 경찰서 갔다며? 정말 신고했구나.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응. 많이.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네가 이겼어. 그래. 내가 이겼어.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미. 지훈아, 왔구나.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어. 언제 와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못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훈이한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미, 배고파요. 그래.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정말 길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가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진실을 밝혀야지. 경찰서 복도는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애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형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서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책상과 의자, 그리고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지금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형사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저 피해 금액부터 확인하시죠. 네.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800만 원이 무단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네. 여기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건넸습니다. 형사님이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도 당하셨다고요?
네. 며느리가 전화로 저를 속여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나요? 일부는 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을 들려드렸습니다.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각이네요. 그리고 이 서류는 뭔가요?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요양원 계약서와 대출 서류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겠는데요. 형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혹시 다른 증거도 더 있으신가요? 네. 며느리가 내연남과 통화하는 걸 녹음했습니다. 그 녹음도 들려드렸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 범죄네요. 공범이 있다는 얘기죠. 네. 성민이라는 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자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실 옆방에서는 혜진이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였습니까? 시어머니를 돕고 싶었어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고, 피해자는 요양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서를 준비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8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빌린 거예요. 빌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구두로 허락받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깜빡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날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형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은 혜진의 내연남 성민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김순애 씨, 공범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박성민이라는 남자입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처음엔 모른다고 발뺌했는데 증거를 제시하니 자백했습니다. 어떤 증거요? 휴대폰 문자 기록이요. 혜진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범행 계획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박성민 씨 통장을 조회했더니 혜진 씨가 보낸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총 500만 원 정도입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그 남자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쓴 돈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 일주일 후 혜진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애 씨, 저는 이혜진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입니다. 네.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 합의요? 네. 피해 금액을 전액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갑자기 왜요? 의뢰인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고, 그건 혜진이가 먼저 생각했어야죠. 김순애 씨, 합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합의할 생각 없어요. 재판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저지른 일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배신이에요. 김순애 씨. 그리고 지훈이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지훈이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녀 타령이에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정말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순애 씨, 추가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혜진 씨가 보험에 가입해놨더군요. 보험이요? 네. 피해자분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보험이요? 네. 보험금은 5천만 원입니다. 수익자는 혜진 씨로 되어 있고요. 언제 가입한 건가요?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 혜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처음 말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혹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순애 씨, 혹시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셨거나 이상한 음식을 드신 적 없으세요? 음식이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혜진이가 자주 차를 끓여줬습니다. 어머니 건강에 좋은 한방차예요. 매일 저녁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자주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았습니다. 혹시 그 차에 뭔가 탔을까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남은 차가 있나요?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찬장을 뒤졌습니다. 혜진이가 끓여주던 차 봉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봉지를 자세히 보니 한글이 아닌 중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즉시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김순애 씨, 앉으세요. 결과가 나왔나요? 네. 좋지 않습니다. 뭐가요? 그 차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면제요? 네. 장기 복용하면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일부러, 네, 의도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니.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순애 씨, 이건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살인 미수요? 네.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약물을 투여했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만약 보이스피싱 전화를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혜진 씨를 추가 기소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전 남편이잖아요. 아내가 뭘 하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민수야. 아니에요. 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일어나라니까.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그만 자책하자.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지.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하죠? 엄마가 키울게. 넌 열심히 일하고.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긴. 내 손주인데 당연하지. 며칠 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치매 만들어 재산 노려. 보험금 노린 며느리, 수면제 장기 투약. 신문과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김순애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손주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며느리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재산을 훔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심지어 제 목숨까지 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저처럼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혼자 참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은 웅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응, 괜찮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7년 전 한복을 입고 웃던 그 아가씨는 어디 갔을까요? 판사님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사건 2024 고단 1234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님이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혜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하나하나 죄목이 읽혀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혜진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변론. 모든 과정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공범 박성민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이 기혼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했습니까? 성민이 침묵했습니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네, 제가 제안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혜진이가 빚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재산을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관리를 혜진이가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것도 증인의 아이디어입니까? 네. 사망보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럼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바란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라니요? 어떤 만약입니까? 검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되고 모든 증언이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기립.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응. 복도에서 혜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이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바랐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리고 오늘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가자.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구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혜진이의 부모님도 와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혜진이 어머니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고개 드세요. 사돈. 딸 잘못은 딸 몫입니다. 부모 탓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 아버지도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기립.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착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이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퀭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펼치셨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이혜진에 대한 사건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시어머니인 피해자 김순애 씨의 재산 총 8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죄목이 하나하나 낭독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였으며 요양원 입소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계속되는 판결문. 더욱 중대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수면제를 장기간 투약하여 건강을 해친 점입니다. 이는 살인미수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가족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님이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혜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7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총 1200만 원의 배상을 명합니다. 1200만 원. 제가 잃은 돈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공범 박성민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성민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쾅. 판사봉이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혜진이와 마주쳤습니다. 교도관이 양옆에서 호송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잘 있나요? 지훈이는 내가 잘 키울 거야. 제발 한 번만 아이를 보게 해주세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해. 네가 그렇게 만들었어. 어머니. 혜진아. 저는 혜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널 딸처럼 사랑했어. 진심으로. 저도요, 어머니. 하지만 넌 그 사랑을 배신했어.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죄송해요. 이제 7년 동안 반성하렴. 네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네. 그리고 7년 후에도 지훈이를 찾지 마. 지훈이는 이미 너 없이 잘 자라고 있을 거야. 어머니. 그건 너무 가혹해요. 가혹한 건 네가 나한테 한 짓이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가요. 응.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혜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애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만족합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손주를 잘 키우고 평범하게 살 겁니다. 피해를 입은 다른 어르신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혼자 참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1200만 원. 혜진이의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이 또 절을 하셨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과와 참회의 무게였습니다. 지훈이는 잘 있습니까? 네, 잘 있어요. 보고 싶을 텐데. 혜진이가 7년은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래도 아이가 엄마 없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부모 된 심정이 오죽할까요? 하지만 혜진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와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네, 할미, 엄마 보고 싶니? 응.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엄마는 한동안 못 와. 왜요? 엄마가 잘못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어. 무슨 잘못? 그건 나중에 크면 알려줄게. 엄마 나쁜 사람이에요? 5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엄마 다시 올 거죠? 응, 오겠지. 하지만 오래 걸릴 거야. 얼마나요? 응. 지훈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초등학교요? 그럼 엄청 오래네요. 그래, 오래야. 그동안 할미가 지훈이 키울게. 네, 할미, 사랑해요.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순애야, 이겼다며. 영자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응, 이겼어. 정말 잘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고마워, 언니. 순이 언니도 다가왔습니다. 징역 7년이라며? 시원하다. 그래. 좀 시원해. 그래야지. 그런 나쁜 년은 벌을 받아야 해. 친구들이 차와 떡을 준비해뒀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순애가 승리한 날. 에이, 축하할 일도 아니고. 아니야. 축하할 일이야. 넌 용감하게 싸웠고 이겼어.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순애야,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 그냥 손주 키우고 살겠지. 그것만? 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에이, 이왕 유명해진 거 강연도 다니고 그래. 강연? 응. 어르신들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같은 거.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넌 이미 했잖아.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영자 언니의 말에 생각해봤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가 쓰던 물건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옷, 화장품, 가방, 트럭에 싣고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파란색 벽지를 바르고 새 책상과 책장을 샀습니다. 할미, 예뻐요. 지훈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맘에 들어? 네. 완전 맘에 들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도 변했습니다.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지훈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아, 아빠랑 공원 갈까? 좋아요. 부자가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애 씨,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구청에서 무료 교육을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를 들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 강당에 갔습니다.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훔쳤습니다. 어르신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고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혼자 참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주셔서.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말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신고할 용기가 생겼어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집에 돌아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배상금 1200만 원과 제 예금을 합치면 꽤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반은 지훈이 교육비로 저축하고 반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민수야. 네, 엄마. 이 돈 중 절반은 사기 피해 어르신들 돕는 단체에 기부하려고 해.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그래.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사람들 도와야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그냥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600만 원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센터장님이 놀라며 감사했습니다. 이 돈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냥 조용히 돕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를 나서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혜진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혜진아, 7년이라는 시간, 길게 느껴지겠지.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네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신뢰가 아니라 사랑을. 네가 선택한 길의 끝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지.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 진심 어린 참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훈이는 잘 크고 있다.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그리고 지훈이 아빠가 잘 키울 테니까. 7년 후 네가 진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김순애. 편지를 봉투에 넣고 교도소 주소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보내리라. 그의 크리스마스. 저희는 작은 트리를 꾸몄습니다. 할미, 여기 별 달아요.
지훈이가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았습니다. 우와, 예쁘다. 민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다 같이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찰칵.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진이었습니다. 셋이서 할머니, 아빠, 손주.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미, 행복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지훈이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마치 모든 아픔을 덮어주듯,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아픔도, 분노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미,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6살이 된 지훈이가 그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어디 보자. 우와, 우리 집이네? 네. 할미랑 아빠랑 저랑.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우리 지훈이. 아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서로를 지키고, 믿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요즘 저는 바쁩니다. 한 달에 2~3번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강연을 합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어르신들 앞에서 말합니다. 세상에는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손만 내밀면 됩니다. 강연이 끝나면 어르신들이 다가옵니다. 저도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아들이 저를 무시해요. 재산 문제로 형제들과 싸웠어요. 다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제 경험이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야근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주말이면 부엌에서 요리를 합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김치찌개인데 맛있을까요? 당연히 맛있지. 우리 아들이 만든 건데.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 소박하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지훈이가 엄지를 치켜듭니다. 그래? 다행이다. 민수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이겨냈구나. 함께. 얼마 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혜진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받는 편지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께.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반성하며 지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제 자신마저. 지훈이는 잘 지내나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미,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감옥에 있다고 놀려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지훈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엄마도 실수를 한 거예요. 응, 큰 실수를 했지.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 다만, 나쁜 선택을 한 거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착하게도, 나쁘게도 행동할 수 있어. 엄마는 나쁜 선택을 했지만, 그게 엄마의 전부는 아니야. 지훈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지훈이를 낳았을 때 정말 행복해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지는 마. 네, 할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증오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다.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제가 배운 것들. 첫째,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배웁니다. 70이 넘어서야 저는 진정한 용기를 배웠습니다. 둘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낯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셋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존엄, 자존감, 그리고 진실. 이것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직 혜진이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섯째,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손주와 함께 밥 먹고, 아들과 웃고, 친구들과 차 마시는 이 순간.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지훈이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할미, 꽃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우리 주위를 감쌉니다. 할미, 저 행복해요. 할미도 행복해. 지훈아.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손을 지키기 위해 싸웠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혜진이와 싸운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제 삶을,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겼습니다. 화면 너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70이 넘은 할머니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픔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요. 햇살이 따뜻합니다. 창가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을 믿고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싸우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만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손주와 밥을 짓고 아들과 웃고 친구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것이 제가 지켜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